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문명 과목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와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대에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도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떻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지, 또 세계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계 문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류들을 살펴보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의 백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의 종류들에 대한 특징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의 백신들의 종류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사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특별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비대면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지역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또 도시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도시적인 봉쇄가 이루어졌을 때, 또 지역적인 봉쇄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국가적인 봉쇄가 이루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비대면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봉쇄로 지역적인 봉쇄와 도시적인 봉쇄와 국가적인 봉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집단적인 문제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쇄로 햇빛을 못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봉쇄로 햇빛을 못 받아서 피부 상태가 악화되고요. 또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몸의 등이 굽어지는 이런 상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체중이 증가하고 또 자세와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몸의 자세와 이제 밤에 숙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숙면을 해야 되는 수면 문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폭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락다운, 즉 봉쇄에서 비롯된 재택근무,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증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증가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사용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증가한다든지 등을 말합니다. 또 운동 의욕이 감소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습관이 지속된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육체적으로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생긴 새로운 좌식 생활로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직장도 있고 앉아서 생활하는 학교 강의실 같은 데도 있고 앉아서 많은 일을 하는 어떤 직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봉쇄나 국가적인 봉쇄나 도시적인 봉쇄가 일어났을 때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좌식 생활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체중 증가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규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5번 정도는 30분씩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또 술을 더 많이 마시거나 또 포장 및 배달 주문을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식당 인원 제한한다든지 또는 야외 나가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집회나 공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야외 활동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포장 주문이 늘어나고 배달 주문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랜 재택근무 등으로 몸의 자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또 전염병 감염과 그로 인한 사망 뉴스를 보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염병 관련해서 매일 또 하루에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볼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숫자를 그렇게 계속 카운트를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19 관련 이제 뉴스를 자꾸 보게 되고 관심 있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보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로 인해서 일과 가정의 구분이 사라져서 업무를 중단한 후에도 잠자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일하는 것과 가정의 일, 일하는 것과 쉬는 일, 일과 쉴, 그러니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분이 사실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재택근무하는 업무가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중단되어도 계속 지금 일하는 중인지 공적인 일하는 중인지 사적인 일하는 중인지 헷갈릴 경우가 있고, 직장에 가면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는 이런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일과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별을 될 수가 있는데, 재택근무가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은 이제 잠자기 전에 뉴스를 보는 것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까지 이제 코로나 관련 뉴스를, 전염병 관련 뉴스를, 감염병 관련 뉴스를 볼 필요는 사실 없죠. 그리고 일 업무가 끝나면 반드시 자리를 치워서 뇌가 일할 시간과 잘 시간의 변화를 알게 하라.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업무가 끝나면 이제 업무가 끝나고 잠잘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도 이제 고실에 그냥 놔두고, TV도 그대로 놔두고, 이제 컴퓨터 같은 거는 코드를 다 빼가지고 지금은 일이 끝났다. 또 그래서 이제 책상에 있는 이런 이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책상 정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할 시간이 아니고 잘 시간이거나 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뇌가 반응하거든요. 그 뇌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 업무가 끝나면 반드시 자리를 치우는 것,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강도가 커지고 모든 연령층에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 비타민으로 불려지는 비타민 D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실외에서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3가 자외선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외 활동이 줄면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봉쇄가 지역적으로,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 봉쇄, 도시적 봉쇄, 국가적 봉쇄가 이루어지면 이런 이제 개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이런 일들이 도시적인 문제가 되고 또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되면 인류 전체의 어떤 문화의 문제, 문명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 백신뿐만 아니라 세균 백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신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부 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 물질을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외부에 어떤 물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백신을 맞았을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신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모든 약품이나 항생제나 백신을 만들 때는 급성 독성, 악성 독성, 만성 독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내지 3년 동안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1상, 2상, 3상 이래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긴박하게 이렇게 백신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또 국가도 그것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만 명에 한 명이 생기지 못하도록
이제 100만 명이 1명 정도도 생기지 못하도록 백신 허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 대다수의 세계민들이 다 맞다 보니까 부작용 사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약간의 부작용은 그렇게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코비드-19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코비드-19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사실 목적이죠. 그런데 신체가 면역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징후인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바깥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징후죠. 우리 신체가 오히려 면역력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며칠 내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부작용조차도 아예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단 이제 백신 접종 후에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설이고, 또 약간의 부작용은 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완전히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자, 코로나19 백신에 의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의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또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질병컨트롤센터 이제 CDC 이런 그 집계 국가 집계를 하는 이제 건강 관련 집계를 하는 국가기관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치명적인 단기 부작용 건수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숫자와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를 합친,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중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보고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이고 실제 보고되지 않은 건수와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오인되었을 그런 사망 케이스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실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아무도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사망자가 코로나 확진 사망자 숫자보다 오히려 높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례는 하루에 단 한 건이 나올까 말까이며 치명률, 즉 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1.4%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백신까지 접종을 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 수치도 아니고 오히려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해당 질환 걸린 사망 숫자보다 많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금지령을 내린 국가가 많습니다. 덴마크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오스트리아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간 그 미국의 그 주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도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의 부작용이 없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60세 미만은 아예 접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어린이와 젊은 층은 코로나에 걸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8살에서 13살, 즉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전염병 걸려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죽지 않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통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또 중증 이렇게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정상이고 또 접종 후 사망자가 이제 그 집계가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백신에 의한 유익이 백신을 접종 안 했을 때 유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허위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백신을 통해서 몸속에다가 무선 인식 칩을 심는다는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백신을 맞은 노인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또 메신저 RNA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허위 정보가 있는데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낙태아의 폐조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는 허위 정보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위해서 세포를 쓰는 건 맞는데요. 이는 1970년대 태아 심장세포에서 얻은 세포를 형질 전환해서 얻은 세포줄입니다. 셀라인이죠. 상품화된 이런 세포입니다. 이런 내용이 잘못 전해지면서 허위 정보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백신 생산 과정에서 바이러스 증식 단계가 끝나게 되면 원래 그 세포 성분은 모두 제거돼요.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을 두고, 물론 이것은 바이러스 백신뿐만 아니라 세균 백신이나 모든 백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을 두고 서구에서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서구에서 만든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소아마비 백신도 접종 거부하고 디프테리아 백신도 접종을 거부해가지고 사실 이제 서구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지 않아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소아마비나 디프테리아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신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의 중증 증상에 관한 거, 백신의 사망에 관한 이야기, 또 백신 관련된 허위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영국 등 주요국들의 접종 완료 비율이 50%, 절반을 넘었음에도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8주 계속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접종 완료율이 절반을 넘은 이스라엘은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다 코로나 감염자 발생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나 사망자나 입원자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로 집계되었고요. 미국은 인구의 절반이 넘게 백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엄청난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보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사람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고요.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 대부분이 미접종자고요. 입원한 환자의 대부분이 미접종자이면 백신 미접종자이며 또 집중 치료실 환자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중증으로 번지는 걸 막는 데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 접종자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새 명칭 체계에 따라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인도나 페루 등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들의 그리스 문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변이라고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베타 변이라고 하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라고 하고 남미 페루발 변이 바이러스는 람다 변이라고 하며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감마 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10종인데요. 우려할 만한 변이가 4종이고 관심 변이가 6종입니다. 물론 이제 10종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려 변이나 관심 변이가 아닌 다른 변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 변이에 포함된 것은 영국발 알파 변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베타 변이와 인도발 델타 변이와 그다음에 브라질발 감마 변이 등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발생 순서에 맞춰서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발표했는데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는 알파, 남아프리카 공화국발은 베타, 브라질발은 감마, 인도발은 델타, 그다음에 페루발 변이는 람다라고 했는데 람다란 말이 11번째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에 11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페루발 변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파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감염력이 70% 이상 높은 것이고요. 베타 변이는 항체 면역을 파괴할 가능성 때문에 발생 초기 걱정이 컸습니다. 또 감마 변이는 알파 변이, 베타 변이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델타 변이의 감염력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2.5배였고 다른 변이보다도 1.5 내지 2배 강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델타 변이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는 두통이나 목 따가움이나 코막힘이나 콧물이나 발열순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백신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가 신체에 머무르는 기간을 짧게 하거나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분명히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코로나19와 문명 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비대면이 계속된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래서 봉쇄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떠한 이제 문제가 있는지 특별히 건강상에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제 약간의 부작용은 정상이라고 하는 측면을 설명했고요. 물론 심각한 부작용은 정상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 사망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이에 의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분명히 이제 면역이 형성됐으며 코로나 미접종자들 중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측면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며 특별히 관심 변이와 그 우려 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려 변이에 해당되는 영국발 알파 변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베타 변이 그리고 인도발 델타 변이와 브라질발 감마 변이 등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이제 그 알파벳 순서는 이제 순서 그 몇 번째 변이라고 하는 순서라는 거. 예를 들어서 페루발 변이를 람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11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뒤에 나타나는 변이가 앞에 나타나는 변이보다 더 감염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쨌든 이렇게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가 신체에 머무르는 기간을 짧게 하거나 또는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